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제, 재무회계 기초 과정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는 못 봤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서 입문 과정이 아니라 기본 전 회계, 재무회계의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어떤 회계 교재나 다 나와 있는 공통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도 물론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많이 낸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제가 빠지지 않고 꼭 출제가 되는 파트이니까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고요. 여기 기본 가정과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뭐뭐 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기 로또에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나 지금 로또 당첨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몇 등? 6등이면 자,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여기 기본 가정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여기 어떤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전제 조건 이런 것도 있고 옛날 교재인가 뭐 대학 교재 같은 데 보면은 회계 공준 이런 말도 쓰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기본 가정, 전제 조건, 뭐 기본 회계 공준 이런 건 빼놓고요. 지금 많이 쓰는 게 요 용어니까. 그럼 뭘 위한 그 가정이냐면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인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이런 가정 하에서 재무제표를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 세 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 다른 거 끼워놓고 여기 시험 문제가 종종 많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저는 보통 키워드로 정리해서 단어로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기업 실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해놓고 기업 실체는 법인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이해가 빠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지금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계속기업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 세 개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꼭 암기해 놓으세요. 지금 얘가 회계 1급에서는 기본 가정에 대한 여기 구분 세 가지를 물어보지만 세무 2급 되면은요 옆에 있는 정의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설명을 갖다가 문제에서 해주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세무 2급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무 1급의 문제 형태는 요게 하나의 보기밖에 안 돼. 지금은 문제가 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요게 한 줄의 보기에 나와. 그 보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에 대한 것인지 찾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수가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글자로 물어보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그 문자를 보기가 싫으면 질문이 네다섯 줄 되면은 이거 읽다가 뭔 말을 하는지 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말이 되었던 문자가 되었던 상대방이 질문하는 걸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사고력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누구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화 패턴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금방 있을 거예요. 말을 길게 해도 상대방의 요지를 바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구난방 질문하는 거에 뭐를 그것부터 마이동풍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동문서답이란 말도 하고요. 이 요지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게 엉뚱한 걸 답하고요. 반대로 질문하는 사람도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중구난방이야. 머릿속에서 체계가 뭐가 안 잡혀서 막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이런 과학이 읽고 사고력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인 사람이 있고 일목요연한 사람이 있고 간단 명료한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것도 답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고력 책 많이 읽으라 그러죠. 저는 만화책을 좋아해서 주로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즉 문자를 많이 보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할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것만 끝일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계속 배우고 싶고 자격증 따고 싶고 그런 취급을 받고 싶다면 대우를 받고 싶다면 문자를 많이 접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시험 문제도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업 실체부터 설명합니다. 기업 실체 법인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법이 인격으로서 인격체를 부여했다 그랬죠. 그럼 기업도 인격이에요. 소유주는요? 소유주가 법인이에요? 개인이겠어요? 그죠? 그럼 법인과 개인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둘 다 인격체니까. 근데 말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 지난번에 우리 회계단위 배웠었죠?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를 갖다가 누구 입장에서 만든다? 법인 입장에서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 만든다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배경되는 내용들을 갖다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글자만 읽어놓고 글자만 읽어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 즉 법인과 소유주, 개인은 독립적으로 다르다. 그걸 갖다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는 즉 법인은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을 말합니다. 즉 기업 실체는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의 가정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근데 이건 아직 여러분이 그 계정들의 강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지난 시간이죠. 계속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이 한번 이렇게 설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중단 또는 청산한다는 게 없다면 영원히 존속한다는 그런 가정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랬었죠.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경영진이 매년 판단하기에 올해도 전년도처럼 내년도 올해처럼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체 존속기간이 이렇게 영원히 존속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든지 간에 그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려면 어떤 기간이 딱 잘라서 존재해야지만이 그걸 측정하거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계속기업의 가정처럼 회사가 설립된 다음에 회사가 청산하거나 문 닫을 때 그때 성과를 계산한다 그러면 언제 문 닫을 줄 알고, 그죠? 성과 측정도 거의 힘들 뿐더러 그다음에 세금 징수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갖다가 1년으로 모든 걸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인위적으로 잘라 놓은 기간이 우린 보통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었고 1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 가정 때문에 기간은 잘라 놓되 1년은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가정이 성립이 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1년 단위로 만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1년 단위로 잘라야지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연도별 비교도 가능할 거고 또 다른 기업하고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거 세 가지 기본 가정, 그래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으니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라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선 여기다가 메모해 놓으실 때는요, 여기다가 상대적인 개념은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 자, 현금주의는 일단 여러분 지난번에 회계 원리에서 설명해 드렸던 가계부라든지 용돈기 입장이라든지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갔을 때 현금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현금주의예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기록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발생주의가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보통예금 통장들 보통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자, 보통예금 또는 뭐도 있을까? 정기예금. 정기예금 하나는 더 좋겠다. 저는 카뱅을 많이 요즘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축하는 그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게끔 뭐 푼돈 모으는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갖고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편해서 걔를 지금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예금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기예금 고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언제 가입을 했냐면 7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1년짜리예요. 만기가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내년 6월 30일이 만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반이 띵 잘라져서 12월 달이 중간에 있겠죠. 이렇게 12월 31일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만기가 되면은요, 이자를 얼마 준다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12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예금에 대해서 얼추 한 달에 이자가 얼마 생기는 거예요? 만원씩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는 중간에 매달 줘요. 보편적으로 만기가 돼야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계부나 용돈기 입장을 쓴다 그러면 그 이자 들어왔을 때 언제 이자 들어왔다고 기록하겠어요? 만기가 되는 6월 30일 날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야 기록을 하겠죠. 얼마 들어왔다고? 12만원 들어왔다고. 그죠? 근데 이게 그 현금주의로 기록하는 그 기록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게 발생주의로 기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발생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 12월 31일 날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 12월 31일 시점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이 있다면 손익계산서에 보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를 현금주의로 기록한다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지 않겠죠. 이때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재무회계 이 발생주의라는 것은 12월 31일 시점에서 돈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익,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몇 개월이 발생했어요. 6개월 발생했죠. 6개월 동안의 이자는 그러면 얼마겠어요? 반이니까 6만원이 되겠죠. 이 6만원을 이자 수익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변에는 아무것도 못 받았죠. 돈 못 받았을 때 뭐라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오, 잘하네. 미수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미수금인데 얘는 수익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고 기록하거든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쓰는 계정이 별도의 것이 4개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우리 결산은 안 배웠잖아요. 기록하는 것들.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여하튼 미수금이라고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자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음에도 받을 권리가 지금 생겼죠. 발생했죠. 그래서 발생주의예요. 우리 재무회계는 그 수익이 됐던 비용이 됐던 돈 줬다 안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수익 갖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요. 이런 회계 처리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발생주의라는 용어 설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엔 비용 갖고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해는 하신 것 같으니까. 보통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월세라는 걸 내게 되죠. 월세. 그죠? 근데 지금 월세 매달 한 달치씩 내고 있는데요. 12월 1일 날부터 여기 12월 31일까지 한 달을 갖다가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계약서는 뭐 어떤 계약에서는 한 달 사용했으면 마지막 날 월세 입금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음 달 며칠까지 5일까지 이거부터 뭐라고 쓰냐면 이걸 2월 5일까지 입금하세요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 달은 사용했으니 한 달 임차료 내야 될 거는 발생했죠. 근데 지금 12월 31일 입장에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돼.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했으면 들어가야겠죠. 근데 돈은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지급해? 그건 다음 달 5일날 지급할 거죠. 그럴 때 비용은 발생했는데 돈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정 뭐라고 기록해야 되죠? 미지급금. 그렇게 기록하는 거야. 지급했다 안 지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냐 그거를 수익과 비용의 그 금액을 계산해서 그 해에 손익계산서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 바로 요 날에. 요게 바로 앞에서 회계 그 순환 과정에서 배우셨던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지금 자동으로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 할 줄 몰라요. 괜찮아. 다른 거 해도 돼. 사는데 뭐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발생주의가 어떤 건지, 현금주의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우리 회계원리 처음 나갈 때 재무제표 뭐뭐 있냐고 물어봤죠. 재무제표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거 재무상태표, 두 번째 거는 손익계산서, 세 번째 거는 현금흐름표, 네 번째 거는 자본변동표, 마지막 보통 우리 재무회계는 대부분 다 이 발생주의로 기록합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모두 발생주의로만 기록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바로 이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시험 문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재무제표 중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현금 흐름표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표는 어디 갔어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된다.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번 파트가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 실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내용이 뭔 말인지 뜬구름 잡기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사용하는 예를 갖다가 우리 비트코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 잘 아시죠? 주정씨 여기 비트코인 해봤어? 비트코인 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돈 벌기 싫은 모양이구나. 반대로 돈 까먹기도 쉬워요. 모르는 건 손대지 않는다. 자, 왜 이걸 얘기했냐면 자, 보통 여기 얘기하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요
지금 기록을 할 때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해라 그랬었고,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법이라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어디죠? 국회.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기준 이 기준서를 만드는 기관이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배우는 분들이나 회계를 가리키는 분들이나 실무 업무에서 회계를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그 회계 담당 직원들이나 또 회계 감사하는 회계사나 다 똑같은 걸 배워서 지금 회계 감사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 수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르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 법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세상은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법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실제 법을 따진다면 지금 우리 그 차로의 교통 수단으로서 그 자율주행차 상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법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걸 또 국회에서 이것저것 조사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회계상의 거래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있겠지만 여지껏 없었던 비즈니스의 형태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회계 기준 회계상의 기록을 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뭐라고 쓰라는 거야. 쓸 내용이 없잖아.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것처럼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어떤 회계상의 거래를 할 때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이라면 누구한텐가는 물어봐야 되겠죠. 왜? 기업 회계 기준에 없으니까. 그 물어보는 질의하는 곳이 어디다? 여기 회계기준원이에요. 그래서 회계사도 회계 감사할 때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 회사에 나와서 회계 감사를 했는데 회계 담당자들이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얘는 기업 회계 기준에 그 근거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좋겠냐? 질의를 할 거잖아요. 반대로 회계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회계 기준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기다 물어본단 말이죠. 자, 아니 보편적으로는 자기네 그 회계 감사는 회계 담당 그 회계사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회계사가 몰라. 없대. 그럼 회계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회계 기준원에다가. 그래서 그 회계 기준원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만약에 방식이 A라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회계사가 또는 회계 담당자가 기업 회계 기준을 갖다가 뒤집고 하다 보니까 저 끝에 이만큼 있는 거야. 내용이 있는 거야. 그건 걔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회계 기준에서는 뭘 얘기했는데 A라고 얘기했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는 B라고 나와 있어. 이럴 때 어떤 거를 따라서 해야 되겠느냐?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뭘 따라서 하라고 돼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 법에 있다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얘기해 주는 거 우선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얘기를 설명한 게 여기 재무회계 개념책에 이런 얘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내용 알면은 이해됐으면 이거 읽어보셔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요거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니다. 여기 네 번째 거 4번에다가는 별표 3개 정도 해 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회계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당연히 많이 출제될 거고요. 회계 급수 불문하고 출제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 정도 되면은 시험 문제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이런 것이 유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질적 특성이라는 뜻은 유용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의 유용성
판단 기준을 우리 회계에서는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표를 하나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교재를 보고 여기다가 써가지고서 보여드리죠. 회계 정보의 질적, 여기는 유용성, 질적이라는 것은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고 특성, 이렇게 하나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줄 것은 앞에서 우리 회계 분류 설명했던 것처럼 교재에는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예를 재무회계 기준에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하나는 관리회계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자, 이걸로 예를 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계 정보가 어떤 게 유용하냐 얘기했을 때 근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유용한 게 있고 관리회계에서 유용한 게 성격이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은 재무회계에서는 뭐니 해도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될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신뢰성이 가장 유용하다는 얘기죠. 신뢰성.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거라 그랬었죠. 그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경영진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야지 제일 유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 적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딱 구분했을 때 회계정보의 유용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질적 특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재무회계는 뭐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신뢰성.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목적, 적합성. 그래서 내부 회계정보 이용자와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 구분해서 얘가 가장 중요하구나, 가장 중요한 유용성이구나,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유용하다고 근본적으로 제일 가장 우선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재무회계 정보에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모든 회계 정보는 신뢰성도 목적 적합성도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좀 더 우선한다는 뜻이지 목적 적합성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관리회계에서도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리회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목적 적합성이 우선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재무회계에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회계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예요. 유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쪽이 없는 정보는 아예 유용한 정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신뢰성을 갖다가 다음과 같은 성격들이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의 성격들이 있대요. 그걸 우리는 보강적 특성이라고 불러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신뢰성에서 보강적인 질적 특성은 첫 번째 게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신뢰성이 더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갖고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대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표시하세요 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요,
지금 물건을 운반하게 되면 기록할 때는 운반비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운송비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아이 그게 그 말이잖아. 왜 안 돼? 똑같이 써야잖아. 그치. 표현 충실하게 하라 그랬죠. 알아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개정 알려줬죠.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운송비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 운반비라고 써야 돼. 즉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을 현재 벌어지는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여기 재무회계급만 먼저 다 완성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관리회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검증 가능성. 검증이 가능하다면 이 자료는 신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어려운 걸 한번 내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다시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첫째,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네. 그럼 기록해야 되잖아.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해야지 돼요? 외상. 준혁 씨가 이게 뭐예요? 합의금. 차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렇게 쓰는 거죠. 네. 혜진 씨 여기 앞에서 준혁 씨가 얘기한 거 맞아요? 틀려요? 수정 씨 맞아요? 틀려요? 준하 씨 맞아요? 틀려요? 목소리 크게 하라 그랬지. 뒤에 안 들린다잖아.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회계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걸 지영 씨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계사인 혜진 씨가 와서 봤어. 그럼 맞았다고 지금 얘기했죠. 근데 그 회계사가 둘이야. 진화 씨도 와서 봤어. 빠졌어. 그럼 그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한 게 맞다고 검증을 한 거죠. 그렇게 검증되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걸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하게끔 돼 있다면 검증 가능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회계상의 거래를 갖고 하나 예를 드렸던 거고요. 누가 물어봐요. 저 친구 어때? 그런데 블라블라블라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괜찮은 사람이래.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9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쟤 아직 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내 마음은 어디로 쏠릴까? 못됐어야 쏠릴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쏠릴까? 지금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 물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강의도 그렇고 서비스 이용해보고 댓글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는 자기가 경험해 본 걸 갖다가 그대로 쓰게 되잖아요. 또 말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그 댓글을 보면은 한 10개, 10명이 그 기록을 해놨는데 9개는 칭찬 일색이야. 근데 한 개는 악플이야.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지? 보편적으로. 저기 선생님들한테는 이 수강기가 좀 많이 좀 시비거리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목적대로 자격증을 다 취득했어. 오케이? 그러면 수강기교는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바라나 많아잖아. 근데 내가 자격증을 못 땄어.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못 땄어. 그럼 그 수업에 대해서 악플 달릴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높겠죠. 불평불만. 사람은 그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나한테 뭐가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반성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으니까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보편적으로요. 남을 탓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플 달릴 때 또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수업 시간에 그 사람이 보통 좀 그런 보편적으로 행실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또 이게 이제 다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9사람이 수업 내용 좋았다 뭐 내가 여기 통해서 배운 게 많았다 얻어가는 게 많다 다 써놓잖아. 근데 불평 있는 사람은 거기다 딱 한 단어 쓰더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나마. 근데 만약에 수업 내용도 그래서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럼 악플이라고 할까? 있는 그대로이긴 해요. 선생님 수업 이게 안 좋았다, 뭐가 뭐 모자랐다, 이게 남았다. 대부분 그렇게 쓰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목표로 했던 자격증을 못 땄을 때 그 답답함을 거기다가 푸는 거야.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먹는 음식,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서비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너무 되게 악플을 많이 달지 마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너무 좋은 악플은 많이 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재 씨. 나한테 악플 달고 싶어. 저기 좋은 걸 달고 싶어. 좋은 거. 그지?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따고 내 목표가 그래서 그 마케팅에서요 되게 중요한 용어가 저기 상황이 있는데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사람의 입소문으로 퍼지는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돈도 안 들이고 신뢰성도 있고 상품도 좋고 그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선생님은 그지같이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면 저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들 꼭 따세요. 왜 민지 씨 싫어? 좋지? 그러리라고 믿어요. 자, 검증 가능성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악플 달아도 된다 뭐. 나 이거 끝이니까. 나 두 번 다시 강의 안 해. 아, 저기 학원에서는. 자,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마지막 거는요. 그러면 검증 가능성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손 들고 질문해야지 왜 그냥 해. 아니, 발 들고 해야지. 네, 아무튼 그래. 저게 어. 그 질적 유용성에서 검증 가능성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6명은 좋다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뭐 4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소수가 네.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거는 검증된 가능성에 그 부합하는 기업회계 기준 보면 되지롱. 기업행위 기준으로 근데 기업회계 기준도요. 우리 대법원 있잖아. 대법원 판사가 7명이 있는데 항상 의견이 다 만장일치예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회계에서도 회계 그 상의 그 거래이긴 한데 기록할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야? 기업회계 기준이야.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이것 쪽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의견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에도 상관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쓰면 될 것이고 서로 그냥 분쟁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 회계에서도 대법원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업 회계 기준원 거기다가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 찾을 수 있을까? 기업 회계 기준에 없는 비즈니스를 지영 씨가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저는 못 찾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다른 사람도 못 찾아. 관심도 없고 누가 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회계사들이 해주면 되니까. 근데 질문은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보통 그 회계감사 나오게 되면요 거기 팀장이 있고 그 팀장 위에 파트너가 있어요. 그쪽에서 다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다음에 중립성. 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계 거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누구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대로만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중립성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해볼게요. 지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업의 물론 목적이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저기 뇌물을 줄 수 있죠. 현금 1억 원을 뇌물을 줬어. 그러면 그 회사의 회계 파트에서 돈 1억 원이 먼저 인출이 돼야 되겠죠. 자기 돈 갖고 하겠어요? 회사 돈 갖고 하겠어요? 회사 돈으로 1억 원을 줬기 때문에 뇌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잖아요.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현금은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기록하겠죠. 차변에는 뭐라고 기록할래요? 아니 그건 법인은 안 돼요. 개인 회사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법인은 저기 자본금 그렇게 줄일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 개인하고 법인 별개라고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기록할까? 뇌물.
뇌물이잖아 그거. 근데 뇌물이란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좋게 보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했던 회장님이 넌지시 지시를 했어. 그거 기부금으로 기록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려. 회장님 말씀 어기면 당연히 잘리지. 그거 기록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자, 지금 우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재무회계에서 회계상의 거래이긴 맞는데 기록할 용어가 있을까? 없을까? 원래 기부금 기록할 수 없는 걸 기부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기부금이라고 기록하래. 그럼 중립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없잖아.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치면 여러분은 무조건 배운 대로 한다. 근데 친절하게 그게 회장님이 됐던 또는 이사님이 됐던 부장님이 됐던 계정까지 알려줘. 기부금이라고 기록해. 그러면 난 잘리면 안 되니까 기록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기록한 사람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한 거다. 윗사람이 지시에 의해서 기록한 거잖아. 그럼 나는 문제 생겨도 내가 깜빡 깔 일은 없어. 오케이? 근데 윗사람들이 그 계정 가르쳐 줄까? 알아서 기록해. 눈치껏 기록해. 이렇게 얘기하고서 끝났어. 그래서 나는 알아서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발뺌하겠지. 그럼 누가 깜빡 가는 거야? 대표? 쓴 사람이 가는 거지. 난 그렇게 시킨 적 없다는데. 그럼 누가 네. 기록한 거야? 거기 내가 기록하고서 네. 사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고 최종 승인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한테 아니요. 지시를 거기 가기 전에 처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야. 위에선 지시 내린 적 없대. 지시 내린 적 없다. 발뺌한다 그랬지. 드라마 많이 안 봤구나. 영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발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재미삼아 드라마 얘기를 해드린 것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재무회계의 근본적인 그 유용성은 신뢰성이다. 이 신뢰성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면 돼요. 기업회계 기준. 왜? 이 정보, 재무회계는 정보 자체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경영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었고요. 경영진한테 그 경영진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라는 것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볼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지금은 이마트예요. 이마트의 전신이 월마트고요. 월마트의 전신이 마크로라는 할인 매장이에요. 까르푸하고 똑같은데 까르푸는 들어봤나요? 네. 마크로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거야. 못 들어본 거야. 근데 월마트는 알죠? 유럽의 월마트가 바로 그 까르푸. 까르푸는 프랑스 할인 매장이에요. 그다음에 마크로는 네덜란드 그 할인 매장이거든요. 유럽에서는 걔네들이 월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월마트는 전 미국 그 할인 매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할인 매장이 없었어요. 다 백화점 형태였었지.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할인 매장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생겼던 게 한국 마크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할인 매장의 형태는 월마트도 그렇지만 지금 그 수도권이라든지 도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에 창고용 매장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창고 같아. 처음 얘네들 개념 보면은. 그래서 그 창고에 카트들 쫙 세워놓고서는 거기다가 뭐 물건들을 갖다가 왕창왕창 갖다 놓고, 그러니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갖다가 번들 한 개가 아니라 한 달 쓸 거 한꺼번에 사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니까 싸게 주겠죠. 인테리어부터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임대료나 그런 것도 적을 거고, 즉 가격이 많이 싼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할인 매장이라고 붙었던 건데, 얘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똑같은 시기에 프랑스의 그 까르푸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하다가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꼭 하면서 이제 창고용으로 들어왔는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고 저걸 해주고 소비자의 불만이 나오니까 아이들 뭐 놀이시설도 만들어주고 안전장치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백화점 형태가 돼버려 모양이. 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도대체 한국 국민들은 입맛을 못 맞추겠어. 이러다가 우리 파산하겠어. 그리고 만세를 불렀어.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마크로라는 회사는 월마트가 인수해서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가 걔네들도 2, 3년 하다가 진짜 그렇네?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할인 매장 1위죠.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어요. 못했어. 나가고 그 월마트의 매장들 처음에 생겼던 매장들 있잖아요. 할인 매장을 이마트가 인수한 거예요. 근데 이마트는 백화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기호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런 할인 매장에 대한 그 컨셉이 개념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거 해도 사업이 되겠다 해갖고 이마트가 이제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 경력이 지금 그거 있잖아요. 나머지 그 회사를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그 기업을 인수한 거야. 모든 걸 다. 그럼 제 경력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마트에 들어가 있어. 이마트는 신세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경력이 지금 여기 띄워보잖아요. 띄워보면은 제 전 직장에 있었던 경력이 신세계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난 신세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그 할인 매장에 있을 때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 그 매장들 하나 새로 만들 때 투자 분석을 제가 주로 담당했었어요. 그 투자 분석을 해가지고서 전 보고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거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영국인이었었는데 영국계 영국인 사장한테 지금 이 매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투자 분석을 갖다 해드렸고 또 지분을 갖다가 51%를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의 조카가 여기 대주주였었어요. 51%를 갖고 있어. 근데 경영은 안 해. 경영은 영국에 거기 사는 거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광화문에 거기 지금 세종대왕님 앉아 계시는 자리 있죠? 그 근처에 빌딩이 있어. 거기 가서 별도로 보고 두 분한테만 해. 제 업무는 그거 투자 분석해서. 물론 제 직속 상관인 그 CFO가 있었으니까 그분한테 먼저 승인 받고 허락받고 뭐 이거 검토 받고 양쪽 가서 이제 얘기를 보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경영진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매장을 갖다가 하나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두 군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대전 이마트, 그다음에 그 서울 근교의 그 일산 이마트 그 두 개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세우려고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그런 매장 그때 당시 하나 만들 때 인원 크기나 부지 땅에 따라서 지방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들었어요. 하나당. 그 다음에 약간 준도시 정도 형태의 것이라면 한 500억 정도? 그러면 그런 매장 하나 들어가는데 인원수는 보통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많은 곳은 막 1000명이 넘는 곳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매장들을 갖다가 운영할 때 투자되는 돈을 갖다가 가정을 하고 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그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수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매년 돈은 얼마나 수익이 날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 사람이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500억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고 크기는 어느 크기에 매출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재무제표 식으로 그 한번 여기 계획표 분석표를 갖다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분석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리회계에서 제가 갖다 드리는 그 자료는 외부로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매장을 갖다가 지금 건설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럼 거기에 맞는 분석 자료를 제공해 줘야겠죠. 왜? 경영진이 회장님이 그거 원하잖아. 그게 목적 적합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갖다가 드렸어.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나서 어 저기 뭐죠? 그 이익이 얼마나 하겠구나. 투자한 기간이 어느 정도면 회수겠구나. 대략 예상할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예측가치라고 불러요.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는 예측가치, 얘가 이익이 얼마나 나겠구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겠구나, 그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끝에다가 제가 물음표 띵 찍어놓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해내야 돼. 그게 보통 이런 예산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투자 분석하는 방법들,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가치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그러면 예측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생각이라는 걸 또 할 거 아니겠어요. 자, 500억을 투자하는데 회수하는 기간이 7년 걸려? 그럼 금액을 늘리거나 금액을 줄였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오더를 줘. 안 그러면 저 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500억 말고 700억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갖다 추가했을 때 경우, 그 다음에 300억으로 금액을 줄였을 때 요만큼을 축소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거 좀 한번 분석해서 갖다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겠죠.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예측 가치에 대한 피드백 가치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피드백 가치라고 불러요. 이 피드백 가치가, 예측 가치가 목적 적합성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시성이에요. 그 회장님이, 경영진이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때 제공해야지 얘가 의미가 있고 유용한 거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한 얘기로 금요일 날 그 경영진이 누구누구 거래처들과 회의가 있대. 그때 사용하려고 자료를 금요일 오전까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료는 오후에 회의가 있을 테니 오전까지 가야지, 시간을 맞춰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날 나 애인하고 데이트 있어. 그래서 월요일날 갖다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가져와도 돼. 나오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관리회계 쪽에서의 목적 적합성에 맞는 이 보강적인 특성은 적시성이 중요하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기에도 재무회계 그 신뢰성에 관한 보강적인 특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에 대한 보강적인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아 지금 회계 1급 단계에서는 요거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렸던 게 시험 문제일 것이고, 교재해 보시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을 옆에 내용을 해서 설명해 놓은 말들이 있어요. 세무 2급에서는 그 설명들을 갖다 문제로 내놓고 뭐에 대한 설명인지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글씨가 많아지죠, 문제에서. 그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그게 하나의 보기로 나와요. 보기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재무제표의 표시 일반 원칙, 그런 거 하나. 한 덩어리가 보기 하나야. 그러면 내가 몇 개를 알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급수가 높아질수록 지금 여러분이 여기 맞춰서 하나하나 등등 할 때 제대로 배워놔야지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복습하면서 그 파트를 중심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회계 원리, 회계 1급 순차적으로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여기 별표 3개짜리라 그랬고 아주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 여기에 관련돼서 회계 정보가 이렇게 유용하려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하나가 더 있더래요.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얘는 뭔가 봤더니 재무회계가 됐던 관리회계가 됐던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 가능성, 즉 전년도에 또는 일정한 똑같은 기간에 비교가 있어야지 잘했다 못했다, 높다 낮다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양쪽 다 재무회계가 됐던, 그 다음에 여기 관리회계가 됐던 공통으로
회계 정보를 유용하게 만드는 성격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교재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 가능성. 이 자료들은 보게 되면 배운 사람이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봐야겠지만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된 성격이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지금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들을 다 반영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회사에는 회계 담당자가 지금 신입밖에 없어. 그럼 이런 정보를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번 돈을 벌어서 그 사람 인건비에 하나 대기도 빠듯해. 그런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마이너스나 손해가 나. 그럼 그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돈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이겠다? 안 그런단 말이죠. 즉 회사 이 정보가 유익하다는 건 알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제한 요건이에요. 내가 이걸 만들어서 그만한 그 값어치가 있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돈을 들이겠죠.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렇게 만드는 정보가 더 많은 투자자들이나 많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포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이거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약 요인이에요, 이게. 효익이 크면 한다. 근데 효익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만들기 위한 제약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놓고, 자꾸 찍으니까 그렇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야. 끝내려고 그래. 준영 씨가 찍는 걸 보고. 필요하면 이걸 그냥 캡처해가지고 어저께처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 오후반에도 이거 해봤더니 이게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게 깔끔하고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 누구는 고생해. 나는 고생해. 왜냐면 이거 찍어가지고 마우스로 들어서 옮기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이거. 난 노가다 이거 완전히. 농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성.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손익계산서에 판관비에 지금 비용이 1억 원이 누락이 됐어요. 그럼 비용이 1억 원이 누락되면 이익은 1억 원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좋네. 자, 근데 이 비용 1억 원이 누락된 것은 중요한 걸까? 중요하지 않은 걸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표현은 뭐냐면은, 이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그게 중요한 거야. 돈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무회계도 그렇고 관리회계도 그렇고,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잖아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를 왜 이용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걔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회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게 재무제표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기본 기준은 알으셨으면, 우리한테 재무정보의 중요성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금액도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뀌면 중요한 거고, 바뀌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아. 판관비에 1억 빠졌는데 나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1억 정도 빠져도 괜찮아, 나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근데 10만원 빠졌어. 근데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바뀌었어. 그럼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그럼 중요한 정보예요. 자, 그래서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이 아까 1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내 자신과 비교해서 1억은 큰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별도의 예가 없다면 대부분 비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요. 자기 상태.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한 분기당 3개월이죠. 분기당 영업이익이 6조, 7조, 10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판관비 1억 빠졌다고 의사결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러나 어떤 회사는 지금 영업이익이 3억 원이야. 근데 거기서 1억이 빠졌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정보라는 용어 말뜻을 뭘 어디에다 둬야 된다?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에요. 여기다 메모를 해놓을까요? 그냥 아예 중요성이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요게 중요한 것이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일단 제가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캡처 해놓고 보내달라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제가 필요한 설명은 다 한 것 같은데 교재를 보고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놓았는지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게 되면 질적 특성이라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질적 특성, 그다음에 보강적인 질적 특성 설명을 했고 두 개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은 바로 효익과 원가. 효익은 내가 만족성이라는 뜻이고요. 원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억해 보시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먼저 나오고 있죠. 목적 적합성에 의해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옆에 설명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나오고 있어요. 신뢰성에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 얘기해드렸고 비용과 효익, 중요성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근데 요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상충관계 요거는 있잖아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계정별로 여러분이 앞에서 여기 설명들 여기 지금 학습한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차후에 또 설명 나올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얘는 세무 2급 정도 레벨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써드렸던 거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내니까 요거는 세무 2급 수준에서 다시 설명을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6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계의 순환 과정 나와 있죠. 회계의 순환 과정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은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회계 순환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얘였었죠.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거래를 분기장에 기록하고 분기하고 총기정원장에 전개하고 자 1년 동안 반복하다가 결산 때가 되면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했다는 거 얼마 전에 했죠. 자, 그 중에서 회계 1급 교재에서도 회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계 그 거래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 2급 교재보다는 더 간략하게 해놨겠죠. 앞에서 학습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복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 1번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의 식별,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의 첫 번째 거였었죠. 그 중에서 회계상의 거래일 때만 기록한다 그랬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하는데 회계상의 거래인 것, 회계상의 거래 아닌 것 이런 거 구분하라고 여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놓았고, 두 번째 회계상의 거래라면 분개하라 그랬었어요. 분개를 어디에다가? 분기장에다가. 전표 작성하는 단계 분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분개해야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분개할 때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대변 요소 기록하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 거래의 8요소 8가지를 해놨었고, 거래의 8요소를 이용해서 분개하는 것이 우리 회계 기록의 원리예요. 간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죠. 이건 모르면 절대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배우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기록하면 되는데, 거래 8요소로 결합관계를 기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각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 여기 나와 있는 걸 모르게 되면 기록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 암기하는데 시간들 많이 보냈던 거 아시죠? 그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분기장에 기록됐던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총 계정 원장에다가 전기한다 그랬었어요. 그 전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3단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3단계까지 기초부터 기말까지 계속 1년 동안 반복하다가 우리 이제 결산 때가 되면 결산 예비 절차, 결산 얘기만 나오면 1번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결산 예비 절차에 1번은 무조건 수정 전 시산표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2번이 뭐였었어요?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계. 요거는 회계 원리에서는 안 배우셨죠? 흐름만 배웠잖아, 이거.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하고 수정 후 시산표,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계. 얘는 지금 강론 배울 때 제가 설명해 드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직 배우지는 않은 항목이랍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 수정 분계 할 때 재무상태표에서 결산 수정 분계 회계 담당자가 직접 해줘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무엇을 기말 정리상 또는 결산 수정 분계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도 개뿔 아무것도 몰라.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계 그 순환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가 맨 마지막 해야 될 게 뭐였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맨 마지막 절차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뭘로 돌아가요? 순환이라고 했으니까 또 1월 1일로 돌아가서 회계 순환 과정,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1월 1일부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시험 목적상에서는 결산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게 끝이라고 좀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회사에서 업무할 때 그걸로 끝일까? 또 그게 시작일까? 아, 그게 시작이야. 뭐 각종 거래처, 경영진, 각 부서장 할 거 없이 자료들 결산된 거 달라고 한동안은 그거 자료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가 바빠요. 그게 실무 업무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산해 놓은 결과를 이런 프로그램에서 장부가 됐던 재무제표가 됐던 출력해서 가공해서 그래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건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아,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정보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조회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파트는 이제는 확인 예제부터 연습 문제가 나와 있고요. 미리 한번 제가 쭉 훑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확인 예제 보기 하나하나 또 해설 하나하나 꼭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 문제 나와 있죠.
평가 문제 모르는 거는 그냥 안 배운 용어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답만 복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읽어보고 내용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고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문제가 한 40문제 돼요. 제일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전체적인 걸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자, 지금 다음 두 번째 섹션의 제목이 당좌 자산이 있죠. 익숙해요. 당좌 자산에 네 가지 통합 계정이 있죠. 네 가지 통합 계정 안에 또 각 구분 계정 있죠. 그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한다고요. 자, 여기가 이제 강론이 되는 거예요. 회계 원리 과정 끝나고 그 다음 단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얘기죠. 계정에 대해서 이걸 배워야지 아까 제가 해드렸던 말들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말정리상 모른다 그랬잖아 아직.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오늘 이번 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남은 시간 오늘 가실 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